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할 내용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, frequently asked question이죠.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이렇게 쭉 모아봤습니다. 연금저축 그리고 IRP. 요 내용은 또 최근에 제 구독자가 새로 연금저축 펀드나 IRP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맞나봐요. 그래서 예전에 했던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요 내용 뭐 따로 방송할 건 없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자, 이런 내용입니다. 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, 그죠? 자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6번 관련 질문은 요 앞전에 제가 이래가지고 금융위원회에 그때 요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 동영상 있었죠, 그죠? 그래서 답변을 한 2주 만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가 다른 증권사에도 미래세대우처럼 연금 개시 이후에도 ETF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다고 해요. 아무튼 이런 내용을 답변을 받았는데 뭐 다른 증권사가 그 권고를 따를지 안 따를지는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양도소득세 한번 읽어보시고, 그리고 이 내용도 읽어보시고, 자, 이거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두고, 오늘 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. 또 역시 이런 질문이 왔네요. 어떤 전략으로 계좌를 운영할 것이냐? 그게 미국 주식이든 연금저축이든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고, 뭐 주식 100%로 갖고 갈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모멘텀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도 있고 하겠죠, 그죠? 뭐 대표적으로 자산 배분, 주식 100%냐, 뭐 장단점을 살펴보면, 주식, 채권, 원자재, 골드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을 때, 연평균 수익률은 약 8% 정도 나옵니다. CAGR은.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약 8% 정도 나오고요. 맥스 드롭다운, MDD는 20% 정도 나와요. 그 대표적인 이 자산 배분 ETF가 RPAR, Risk Parity ETF가 있다 그러죠. 이 월간 MDD가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돌려보면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제공하는 MDD는 monthly MDD라고 그랬죠. 월간 MDD. 그래서 돌려보시면 마이너스 6.48% 나오는데 이게 올해 3월달 코로나 폭락장에서 마이너스 6.48%를 기록했는데 MDD가 데이터를, 1일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,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, 엑셀로. 마이너스 19.8% MDD가 나옵니다. 데일리 MDD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, 그죠? 약 3배 정도 차이 납니다, 그죠? 자, 그래서, 이 월간 MDD는, 그냥 참고용이고, 여기에다 플러스 한 10 정도, 플러스 10%포인트 정도 해야,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체감할 수 있는 MDD가 나올 겁니다. 자, 이 자산 배분 전략은 단점이 굉장히 지루합니다, 그죠? 그리고 이 주식 대세 상승장에서 남들은 막 이 100%, 200%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뭐 한 달에 2%, 3% 그렇게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소외감이 크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소외감 때문에 느끼는 이 고통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 이번 코로나 이제 폭락장 이후로 대세 상승장에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.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.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.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운용하는 자금이 커질수록 이 자산 배분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저는 뭐 원자재 골드까지는 하지 않는데 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더라도 주식 채권으로 하고 있는데,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장기채가 그 수익률이 저조해가지고 가격 상승, 가격 그 상방이 막혀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저조해가지고 또 장기채 때문에 고민을 하는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 많은데, 아무튼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식 100% 포지션으로 왔을 때는 예를 들어 뭐 S&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수익률은 대충 이렇게 나오고 10%는 S&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%는 나스닥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최근 10년 동안은 나스닥 100이 연평균 한 18% 정도 나왔지만 장기간에 비춰 봤을 때 나스닥 100은 약 12에서 15% 정도.
그리고 표준 편차는 15%는 S&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스닥 100은 22% 정도 됩니다. MDD는 30에서 50%. 역시 여기에다 플러스 한 10% 포인트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. 일간 MDD로 느껴보시려면, 체감하시려면.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IT 버블 당시에는 마이너스 80% 가까이 빠졌습니다. 그죠? 이 단점은 주식 100% 포지션이라 보니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폭락장에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개인들의 실수죠. 그죠? 저점 매도, 고점 재매수 이렇게 반복하다가 자산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위 MDD, 요 MDD는 월봉 기준 MDD이기 때문에 일간 MDD는 여기다가 플러스 10%, 그래서 일간 MDD를 구해보시면 요만큼 나옵니다. 플러스 10%포인트 체감해야, 플러스 10%포인트 해야 이 실제 매일매일의 자산 변동을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둘 중 어떤 걸로 하냐? 그거는 뭐 각자의 성향과 여러분의 선택인데 애매하면 모두 하시면 됩니다. 그죠? 뭐 예를 들어 이제 1억이 있다면 뭐 큰 돈은 이렇게 자산 배분하고 뭐 한 2천만 원 정도는 고성장주 ETF, 예를 들어 캐시우즈의 ARK 시리즈 있죠. ARK 시리즈. 그런 고성장주 ETF를 하고 뭐 2천만 원은 뭐 개별 요랑주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뭐 1천만 원 정도는 고성장 X 잡주들 있죠. 그죠? 고성장 뭐 올해 뭐 200% 300% 몇 달 만에 이렇게 오르는 이런 고성장 X주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죠?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다양하게 사귀듯이 투자가 어느 포트에서 빵 하고 수익이 터질지 모르니까 투자 포트도 이렇게 다양하게 연애와 결혼 생활, 이건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. 뭐 연애와 결혼 생활도 자산 배분처럼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내연녀를 만들거나 내연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 내연남과 내연녀는 자산 상관관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망할 때 다 같이 망합니다. 본체에게도 버림받고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조광지처만 믿고 가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이란 또 무엇인가? 리밸런싱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또 질문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일단 뭐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죠. 그죠? 뭐 예를 들어 주식 채권 5대5로 맞췄다. 그리고 S&P 500, 나스닥 100 5대5로 맞췄다.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수익이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주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. 뭐 한 달, 분기, 반기 이렇게 직접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. 이 백테스트 결과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밴드 리밸런싱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예를 들어 이제 주식 채권 60, 40으로 이렇게 비중을 맞췄다면 그 상대 편차가 20% 범위 내에서 리밸런싱 하는 경우 이 수익률이 개선됩니다. 이게 그 정적 리밸런싱보다 수익률이 좋은 게 이론과 백테스트로 입증됐지만 역시 그건 뭐 이론이 그렇다는 거고 그 실천하는 거는 여러분이죠. 그죠? 그래서 그 전략대로 전략과 약속을 지키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그 의지입니다. 예를 들어 상대 편차 20% 범위 내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이 밴드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는 거냐? 일단 60, 40으로 맞췄죠. 그죠? 그럼 이 70, 30이 되면 이제 상대 편차가 20% 벌어졌죠. 그죠?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60, 4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. 또는 주식이 10% 떨어지고 채권이 또 10% 증가해가지고 수익률이 증가해가지고 50, 50이 됐다. 그러면 다시 요 비중대로 원래의 비중대로 맞춰주는 겁니다. 이렇게 밴드 리밸런싱은 동적 리밸런싱인데 역시 이론과 백테스트로 정적 리밸런싱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건 입증됐지만 그거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실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. 역시 해보시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자,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럼 이제 리밸런싱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이 좋냐?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. 그죠? 그래서 이 블로그는 그 제 블로그는 아니고 그 유명한 저기 개인 투자자 중에 퀀트 투자의 대가인데 시스트레이드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의 그 블로그에서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이 링크를 시켜드릴게요. 요 두 개 보시면 됩니다. 요 두 개 이따가 링크 시켜드릴게요. 위 링크의 결론은 월말 월초에
분할하여 리밸런싱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월말 월초에 뭐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월말에 하든 월초에 하든 분할하여 리밸런싱 하는 것이 좋다. 자, 정리됐죠? 요거 한번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시려면 꼼꼼히 한번 요 블로그 들어가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. 그 월말 월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주로 저기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근로자들의 급여가 되게 월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이제 근로자들의 급여가 들어오지만 그 2주마다 들어오는 급여의 10%가 미국 퇴직연금 401k로 들어가죠, 그죠? 그래서 그때 매수가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월말 월초 효과라는 게 있어요.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투자는 결국 이런 객관적인 지표보다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이런 뭐 백테스트나 이론 이런 걸 공부했으면 이제 결국에는 정신무장입니다. 멘탈 관리입니다. 멘탈 관리. 일단 투자하자마자 계좌가 손실나면 기분이 나쁘죠, 그죠?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. 계좌가 이제 약간 좀 수익이 났다가 하락을 맞아가지고 손실로 전환되면 이거보다 더 기분이 나빠요. 그리고 이제 계좌의 수익이 크게 났다가 예를 들어 뭐 한 1,000만원 벌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돼가지고 수익이 1,000만원 수익이 반토막이 돼가지고 500만원 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가 기분이 가장 나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패닉셀을 하게 되죠, 그죠? 패닉셀.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 위험 관리가 중요하거든요.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. 그 위험 관리의 대표적인 게 자산 배분을 할 것이냐, 안 그러면 하락장에서 나만의 어떤 하락 지표를 보고 탈출을 할 것이냐, 그런 게 중요한데, 자,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 위험 관리가 중요한데, 물론 매번 이렇게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최저점에서 재매수하고 다시 또 올라갈 때 또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이런 천부적인 트레이딩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죠, 그죠? 물론 이런 능력이 있으면 하락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지만, 하지만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stay the course, 그냥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좋아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하더라도 뭐 중간에 자기가 어떻게든 뭐 자기 나름의 지표를 보고 중간에 하락장에서 탈출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것보다 그냥 쭉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폭락장에서 도망갔다가 요런 폭락장에서 도망을 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못하고 진입에 실패하면, 폭락장에서 도망갔다가 상승장을 놓치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S&P 500 기준입니다. 요 기사를 보시면 자, 탈출했다가 상승장, 대세 상승장 10일만 놓쳐도 수익률과 최종 자산이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. 자,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? Here's what can happen if you flee the stock market for cash. 자,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, 자, 이 폭락장에서 탈출하고 이제 현금으로 도망갔을 때, 이제 여러분이 그 $10,000를 투자합니다. S&P 500에. $10,000를 20년 동안 투자했네요. 1999년부터 2018년까지. 그런 경우에 이제 하락장에서 잠시 캐시로 도망가면 $10,000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을 때는 요 기간 동안, 요 20년 기간 동안 S&P 500은 5.6%, CAGR이 5.6%인데 잠시 도망가가지고 상승장 10일을 놓쳤어요. 그러면 반토막이 돼버리죠. 수익률도 반토막, 자산도 반토막. 이 대세 상승장 20일을 놓쳤습니다. 그럼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0.3%예요. 요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요렇습니다.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시장에 남아있는 게 좋겠죠, 그죠? 물론 자기가 트레이딩을 잘해가지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상승장에서 고점 수익률 다 챙겨먹고 꺾일 때 탈출하고 다시 상승할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재수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시장에 남아있는 게 그나마
잃지 않는 길입니다. 잃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시장 수익률이라도 챙겨 먹는 길입니다. 자, 요 그래프 이해되셨죠? 하지만 또 적절한 손절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손절과 수익률의 관계. 자,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손절의 범위가 있습니다. 그 문병로 교수,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문병로 교수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85페이지에. 이 저자가 어떤 A라는 전략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돌렸나 봐요. 이 저서에서 그 전략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퀀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략은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. 그 알고리즘은 노출시키지 않아요. 그러면 그 트레이더스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전략을 뺏기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전략은 공개하지 않는데 아무튼 A라는 전략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돌렸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손절 범위를 이렇게 백테스트 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. 자, 손절하지 않고 그냥 쭉 들고 왔을 때는 수익률이 CAGR이 58.99%가 나왔네요. 굉장한 수익률이네요. 이 책을 보면 이때 코스피 수익률이 약 15%였다 그러는데 시장 수익률을 훨씬 아웃퍼폼하네요. 하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손절을 했을 때 무손절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개선되는 구간이 있죠. 그죠? 약 마이너스 10%에서 17.5%. 요 구간이 수익률이 극대화되네요. 그죠? 요 구간이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손절 전략을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내가 사는 종목에 대해서 나는 그 회사의 뭐 이름, 그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그런 걸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시스템 매매만 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절이 반드시 필요해요. 그래서 저도 약 12.5%에서 15%요 구간을 주로 손절 구간으로 잡아 놓습니다. 백테스트를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 요 구간에서 제 전략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적절한 손절 구간을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,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개별 종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폭락 후 대세 상승장에 막 100%, 200% 이상 상승한 그런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종목들은 뭐 현재 이렇게 실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그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이 추세만 보고 들어간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적절한 손절 전략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마이너스 30%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는데 본전 회복하려면 수익을 얼마나 거둬야 될 것 같아요? 약 50%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그런 X 잡주들 있죠. 그런 X 잡주들을 손절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30%대까지 이렇게 방치하면 본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아마 10년 안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시장에 쭉 남아 있을 것이냐, 이렇게 적절한 손절을 하고 다시 추세가 나왔을 때 들어갈 것이냐, 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. 자, 역시 이 전략도 이론과 백테스트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뭐 한 10%에서 자르고 나왔는데 바로 들어갈 것이냐, 어떤 추세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, 그 추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, 그건 또 여러분 나름 뭐 어떤 저서를 읽어보거나 고수들의 뭐 비법을 살펴보거나 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, 손절도 꼭 필요할 때가 있구나. 예를 들어 뭐 그런 X 잡주, 개별 잡주 같은 걸 했으면 이렇게 적절하게 손절하고 다시 진입하거나 다른 추세가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. 때에 따라서는. 자,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의 수익률 대결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. 워렌 버핏은 S&P 500에 그냥 그대로 넣어두고 헤지펀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워렌 버핏이 압승했습니다. 그죠? 워렌 버핏은 S&P 500에 가만 놔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약 7.7% 나왔고 그 헤지펀드, 퀀트 트레이딩을 했던 헤지펀드는 약 2% 정도 나와가지고 워렌 버핏이 상금을 200억 가까이 받았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.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또 역시 약 15년 동안 맨사 투자 클럽하고 S&P 500이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 포브스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 투자에 있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가? 뭐 뉴턴 남해 회사에 투자하다가
70 넘어서 파산했다 그랬죠.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상금으로 주식 투자자가 홀라당 말아먹었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이 멘사 투자 클럽의 이 수학 천재들도 자, 이런 내용을 보시면 1986년에서 2000 몇 년이었나? 15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까지였네요. 2001년까지 멘사 투자 클럽과 S&P 500이 대결을 했습니다. 이 15년 동안 1986년에서 2001년이네요. 그죠? 이 기간 동안 S&P 500의 CAGR은 15.3%였고 멘사 투자 클럽의 수학 천재들의 투자 클럽의 성적은 2.5%였네요. 무려 84%나 언더퍼폼 했습니다. 언더퍼폼 멘사 투자 클럽이. 그래서 이런 뭐 수학 천재들이 만들어주는 투자 전략 이런 거 다 필요 없다. 그냥 여러분이 나는 금융 까막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S&P 500, 나스닥 100에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적금 넣듯이 들어가시거나 안 그러면 묻어두고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. 자,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역시 오늘의 이 영상도 새로 구독한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